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기술,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안보. 한국은 2030년에 자체 우주사령부를 설립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세계적인 우주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움직임입니다. 국내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프랑스와의 협력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주 경쟁 및 세계화 추세의 일부입니다. 이 새로운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한국판 스타워즈가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안보 이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 대한민국에도 우주작전 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인데요.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우주전력과를 신설해 대령, 중령, 소령을 배치하고 조만간 각 군의 우주작전 임무를 정립한 우주전략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최종적으로 우주작전 사령부를 만들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주감시체계, 위성체계, 대우주작전 체계를 전력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한국도 본격적으로 우주안보 체계를 전략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사스타 장군이 직접 한국에 오겠다고 다급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의 기술을 눈으로 본 미 사성 장군은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주안보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국방 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꾸준한 소통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공군은 미 우주군을 만나 한국판 우주작전 사령부 창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미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우주 분야 군사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우주감시정보 공유, 한국 공군의 우주 관련 연합훈련 참가, 우주기술 지원 등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과 미 우주군은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서명식을 통해 한미 양국이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가 되었음을 공식화했는데요. 특히 서명권자를 기존의 준장급에서 참모총장으로 격상해 우주정책, 우주정보공유, 인적교류 등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우리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견인한 주춧돌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들어 GPS 등 우주 기반 위치 정보를 통한 군사작전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가장 먼저 우주사령부 창설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했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인 우주사령부는 대기권 밖에서 오는 위협을 대처하는 조직으로 우주공간으로 분류되는 고도 100km 이상 상공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 수행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독립시키면서 우주군을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우주사령부는 미군이 우주에서 운행하는 인공위성을 관리하고 우주 영역에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작전을 지휘합니다. 우주사령부의 정의가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은 우주군을 독립된 별개 부대로 편성함으로써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에 발맞춰 한국도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도 우주센터의 문을 열고 한국형 우주안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인 공군본부 우주센터가 신설된 것인데요. 이곳은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전력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곳입니다. 우주정책, 과우주전력 발전, 과우주정보상황실 등 3개 부서로 짜인 우주센터는 공군의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우주안보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 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를 갖춰 우주정보 지원 작전 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2050년에는 조기경보 위성체계, 위성 재밍체계를 전력화해 전천후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만큼이나 촘촘한 우주안보 체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우주작전 전력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우주전력 준비가 착착 진행되자 미 우주사령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인데요. 최근 미 우주사령부를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디킨슨 우주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적극적인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제임스 디킨스 미 우주사령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주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지휘관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미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지휘관회의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세계 각국이 우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주력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시그널을 보내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실제 이번에 한미 양국은 우주정보 공유 수준 격상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한미 우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킨슨 사령관은 박 총장과 공군본부 우주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우리 공군의 우주감시 체계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디킨슨 사령관은 한국의 높은 우주안보 인식은 물론 구체화된 우주정책 플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설명이 끝나자 박수를 치며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오히려 한국에게 배울 점도 많다며 추가 회담에 대한 논의를 벌써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감탄한 한국의 우주감시 체계는 상상 이상으로 고도화돼 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우주감시 전력인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만 살펴봐도 금방 수긍이 가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고 우주물체를 탐지해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국 각지에 관측소를 세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로 우주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는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주감시 전력을 최초로 전력화함으로써 우주작전 수행의 초석을 마련했는데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한국과 미국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함께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KPS 개발 지원과 KPS GPS 간 상호 운용성 강화에 미국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KPS는 국산 항법위성 7대를 쏘아 올려 독자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KPS 개발 과정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주 분야에서 한미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 안팎에서는 KPS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3조 7,200억 원을 투입하는 KPS 개발은 국내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우주 분야로 진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은 우주경제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만의 나침반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성항법은 교통, 통신, 금융 등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ICT 인프라로 자율주행,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PS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는 물론 미래 산업 선도국가로서 영향력을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 외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과도 국제 우주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한국형 KPS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군사우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 우주사령부와 우리 공군 간의 연락 장교를 파견하고 또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 신설한 교육과정에 미 군사우주 분야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미 우주사령관을 만나기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프랑스 국방 우주 분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진행해 우주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우주 상황 인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무 협의도 이어나갔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국제 우주 협력 다변화를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안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 소통하며 협력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우주안보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개발은 물론 가장 높은 곳에서 한국을 지키게 될 우주사령부의 출범까지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에 대비한 그간의 성과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의 선도자로서 활약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일 회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 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 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GB은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화력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2029년을 목표로 KF-21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 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비상대기실에서는 때 아닌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이뤄진 방어 제공훈련을 펼친 것으로 이날 출동한 F-35A,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들은 적기를 격추해 나가며 흡사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 8개의 비행부대가 참가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 방어대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군 방어 제공훈련에 동원된 F-35, F-15K 편대와 FA-50의 연합훈련이 완벽히 합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FA-50과 F-35의 합동훈련 소식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FA-50과 F-350I 불안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A-50이 합동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에서는 연말까지 FA-50를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며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를 FA-50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임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폴란드 공군을 위한 FA-50 2대가 바르샤바에 방금 착륙했다며 연말까지 8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폴란드군은 연말까지 총 12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FA-50 전력을 미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했던 방산 무기들을 제때에 납기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 덕분에 부족한 전력을 언제 보충하고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의 연내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연신 강조하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 공군에서도 누구보다도 FA-50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21일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도 현지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KAI와 총 48기의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FA-50GF 12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달 23대의 FA-50가 폴란드로 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KAI는 지난달 FA-50GF 1 2호기를 출고하고 폴란드 공군에 인도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인도된 FA-50은 지난달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축으로 참여해 미그-29와 함께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오매물망 기다렸던 FA-50GF를 인도받고 나서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그-29가 떠나고 FA-500I 들어온다는 의미의 비행쇼를 선보이며 전력 교체를 폴란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날 폴란드 공군은 미그-29를 FA-5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
미그29가 먼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로 교체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비행훈련을 받고 이번 행사에서 FA50을 직접 조종하게 된 쫄란드 야책 스톨라렉 소령은 이전에 비행한 미그29보다 FA50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FA50의 비행 범위와 성능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며 F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조종사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기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형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FA50GF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쫄란드 공군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TA-50 전술입문 훈련기 블로가이아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총과 공대 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A50GF의 경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미그29를 공유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에 상대적으로 무장이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쫄란드에 공급할 FA50PL은 블록 20 버전으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쫄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은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며 공중급류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실제로 KAI는 FA55PL에 대해 F16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이 더욱더 강력해질 예정으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GF 역시 나중에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에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건 미그29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항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48대를 보유한 F16인데 여기에 더해 FA50GF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이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타격을 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중 공격은 지상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그런데 FA50은 순항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용이한 레이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쫄란드는 FA50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폴란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FA50은 F16과 함께 바그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쫄란드는 FA50 도입 계획을 밝힌 날 미 로키드 마틴과 1,400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거래를 했는데요. 쫄란드 군비청이 로키드 마틴에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스나이퍼 어드밴스트 타겟팅 포드 ATP를 탑재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 18일 쫄란드는 FA50 전투기에 로키드 마틴의 ANAAQ-33 스나이퍼 ATP 34대를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부터 스나이퍼 표적 포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퍼 ATP는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로 전투기에 장착돼 야간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로키드 마틴 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델로 랜턴보다 탐지 거리가 5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스나이퍼 ATP 구매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는데 이는 원래 FA50PL의 사양에 포함됐었습니다. 우리 군의 4.5세대 전투기 KF-16과 F-15에도 스나이퍼 ATP가 장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FA50P의 스나이퍼 ATP까지 탑재돼 업그레이드 된다면 경공격기로 알려진 FA50은 비로소 멀티를 제공 전투기인 F-16에 맞먹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은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인코넬 718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인코넬 718은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입니다. 40년간 9,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자주 국방은 물론 방산 수출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요 방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을 해외 수출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진엑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과는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급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분야에서 여러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역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기를 느끼고 한국으로부터 수조 원어치 무기를 구매해 완전 무장한 폴란드.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다음 먹잇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급박함에 선택했다 보니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신뢰도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에 맡긴 것은 비단 안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전부 맡겼는데요. 오늘은 폴란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65년 태국 파탄이 나라티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외 건설 역사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 이후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론적을 남겨놨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두바이의 부르즈 갈리파는 삼성물산이 세웠고 싱가폴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쌍용건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는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뒤르키예에 세웠죠.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진한 한국의 흔적을 남긴 건설사들이 쌓은 누적 수주액은 1조 달러, 약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도전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먹거리 사업으로 해외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에서 따낸 첫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가 곧 준공을 마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펄리스 지역에는 폴리머리 폴리체 달수 소화 공정 폴리프로필렌 PDHPP 플랜트 프로젝트 이하 폴리머리 프로젝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인데 상당히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간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유럽에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분야나 자동차 타이어, 공장 또는 업무용 건물을 지어왔을 뿐 석유화학 플랜트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유럽에는 플랜트 선진 기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였었는데 폴란드 최대 민간 석유화학 기업인 그룹파 아조티GRUPA AGOTY는 현대 엔지니어링에게 폴리머리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발주했습니다.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55개를 합친 12만 평 규모의 땅에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합니다. 이는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했는데 사업비가 무려 1조 5,4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플랜트에서는 프로판가스와 프로필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필렌은 에틸렌과 결합해 자동차 내외장재, 인공섬유, 각종 생필품 등의 기초 소재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으로 태어납니다. 폴란드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셈. 아직 완전히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 22일 현장에서 폴리프로필렌 초도 생산 기념 행사를 진행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MATEUSG, MRAWIECKI 폴란드 총리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죠. 사실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KIND가 출범했는데 공사가 선정한 제1호 투자 사업이 바로 폴리머리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설계 시공 능력과 시너지를 일으켜 최종 수주에 성공했죠. 사실 폴란드가 한국 기업에게 역대 가장 큰 석유화학 플랜트를 맡겼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폴란드는 2018년 쟁쟁한 회원국들을 모두 제치고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죠.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수주한 직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인력 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공장도 가동되지 못하고 하늘길도 막히는 바람에 원자재 값은 폭등했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주처인 그룹파 아조티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계약서를 2차례나 수정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곧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폴리머리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전에 현대엔지니어링에 발주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렘 PKN ORL에는 PKN 올레핀 확장 공사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설계 조달 시공 EPC를 담당할 업체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택했죠. 이는 위에서 살펴본 폴리머리 프로젝트보다 훨씬 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무려 4조 1영억 원으로 폴리머리 프로젝트보다 약 3배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르샤바 북서쪽 약 120km 떨어진 중부 마조프시의 메이지오브이아이에이주 포츠크 플라크 지역에 에딜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푸오츠크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에딜렌을 연간 74만 톤 생산하는 시설로 놀라운 점은 기본 설계가 연계된 EPC를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기본 설계를 무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독식하다시피 했었는데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기본 설계 부분 능력을 강화해 유럽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된 국토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는 2023 우크라이나 재건회 URC 20만 2,300일 개최됐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이른 시일에 종료될 경우 1단계로 도로, 교량, 수도 시설 복구가 시작되고 2단계는 임시주택, 학교, 병원 등이 건립됩니다. 3단계에서는 경제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립 등이 이뤄질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재건 비용이 무려 2영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따낸 건설사업 누적 수주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죠.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주체는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국가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폴란드 역시 미국 못지않은 지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군사적인 차원에서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봉에 섰던 만큼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폴란드에게 맡길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지난 8월 14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이건의 주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날아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공공민간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등 상당히 많은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철도, 도로, 군사시설에 대한 재건과 폴란드 후방 보급기지 및 군 공항 등이 재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죠. 현대엔지니어링은 폴란드 방안에 동행해 PZPGG와 MOU를 체결했는데 PGG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GG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듈러 작전기지, 캠프 공급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모듈러 주택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여기에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USNC 그리고 GRUPA AGOTY 펄리스 3자 간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수로 원자로가 아닌 소형 모듈 원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300메가와트 MW급의 발전 용량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SMR 스몰 마절러 리액터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적은 10MW급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초소형 원자로 MMRMICR로 마절러 리액터라고 합니다. MMR은 발전 용량이 적기 때문에 중대 원전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모듈러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산간 및 사막과 같은 극지나 오지에도 설치할 수 있죠. 수요에 따라 원자로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열 출력 증가가 가능해 확장성도 높아 세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찍이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MMR에 주목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의 USNC와 글로벌 MMR EPC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아조티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폴리머리 프로젝트의 사업장 내에 MMR의 도입 논의를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죠. 현재 폴란드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초소형 모듈 원전까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차근차근 유럽도 점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